예, 안녕하세요. 예술인 권리보장법 배경과 내용을 다룰 저는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 김상철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예술인 조합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예술인들이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취지는 도대체 뭔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술인 조합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기존의 법률과는 다르게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예술인들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 조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이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가 생겼을 때 되게 고독하고 고립돼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동료 예술인들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예술인 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이 법률에 들어가야 되냐, 특히 권리 보장과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예술인이라고 하는 직업적 특수성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에서 78.2%가 프리랜서였습니다. 비슷하게 겸업 예술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준의 프리랜서 비율이 있었죠.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이 자유계약자 이렇게 불려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권리 침해의 상황에서는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이 계약을 하고 나와 똑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다른 직업군의 경우에는 권리 침해가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서를 하나를 없앤달지, 그렇죠? 아니면 계약 조건을 나쁘게 만든달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 혼자 그 문제를 대응하기보단 집단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집단을 만들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의 경우에는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이 됐고 더 직접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예술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죠. 실제 과거의 예술인, 특히 공연 음악 예술인들, 그러니까 음악인들의 그 분배 요율 때문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을 때요, 유명 음악인들의 저작권 분배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소득 생활자들은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의 소득 격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술인들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격차나 분배가 정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되게 힘든 거죠. 이런 것이 직업적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권리 침해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 내가 겪는 문제가 나로 아예 고유한 문제로 생각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예술인 권리보장법상의 예술인 조합이라는 방식을 만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 조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 사업자 또는 예술 지원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즉 예술인 조합은 예술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되냐? 2명 이상의 예술인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냐? 예술 사업자 민간이죠. 예술 지원 기관 공공이죠. 민간이나 공공이나 계약을 체결했거나 하려고 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 특정 예술 활동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특정 예술 활동이라는 규정입니다. 왜 특정 예술 활동이냐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공연을 할 때 보통 길게 해도 공연 시간하고 준비 시간이나 이렇게 잡으면 한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보통 시각이나 이런 작업을 하더라도 전시를 전제로 해서 신규 작품을 제작하면 제작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지만 기존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술인들의 창작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적으로 좀 단속적인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 침해를 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1년에 수십 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프로젝트마다 다 내가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조합은 예술인인 내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예술 단체하고는 다르게 이 작업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예술 단체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의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특정 예술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예술인들과 예술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되게 구체적이죠. 하지만 이게 문턱이 됩니다. 아마 왜 문턱이 되는지 금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모 지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누가 이 사업에 지원을 했고 누가 이 사업에 지원을 받는 예술인지를 내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이 권리 침해를 당했고 난 예술인 조합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나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라는 이 일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예술단체가 구성될지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지만 모든 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특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걸린다 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성 방식은요, 지금 그 시행규칙, 그러니까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규칙의 별표 첫 번째에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하면 되는데 이 접수 대행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고나 접수나 이런 것들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대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서를 작성하시는데 보시면 예술인 명칭을 적게 되고 구성원 수를 적게 됩니다. 근데 구성원 수를 숫자만 적지 구성원을 다 나열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다만 대표자는 드러납니다.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특정 예술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방방곡곡 사업이다 라고 하면 방방곡곡 사업이라고 써줘야 돼요. 2022년 방방곡곡 사업, 그리고 기한은 언제 거냐, 보통 한 11월까지 하면 몇 년 12월까지 이렇게 써주고 그것에 대한 지원 기관이 뭐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그 사업 담당자의 연락처 혹은 사업 담당 부서의 연락처, 이런 방식으로 특정 예술 활동을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되면 5일 이내에 이 결성 신고서에 대한 접수 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서가 오면 그때부터는 예술인 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술인 조합이 만들어지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 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술인 이런 예술인 조합에서는 협의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예술기관이 혹은 지원기관이 응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혹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되는 내용은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좁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사업에 속해 있는 예술인들이 다 예술인 조합에 가입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그 계약의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때 다른 예술인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예술인들이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난 그거 반댈세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예술활동의 통일성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쟁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예술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예술인들,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예술인들의 인식에 저해되는 방식의 협의 내용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술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돈의 지급 방식을 일시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 이를테면 3개월 분할 방식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50만 원 이상만 되면 고용보험을 3개월 동안 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시금으로 주는 것은 우리 회계 원칙상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본질적 사항이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된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예술 당사자들의 권익 보장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상대성을 띠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순수하게 완벽하게 예술인들의 권익만 보장하는 방법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술 지원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영향을 통일성의 저해나 본질적 상황의 침해나 이렇게 해석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나열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의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협의 절차는 예술인 조합이 먼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여기서의 서면은 전자서면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메일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 조합이 설립됐음을 알릴 수 있는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인 조합이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돼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 10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관에선 엄청난 번뇌와 고민에 휩싸이겠죠.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다른 예술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것을 하게 되면 이후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짐작컨대 협의 요청 자체를 거부하는 국가기관 등이나 예술지원기관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인들하고의 관계 설정을 정말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 물론 이제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10일 이내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협의 절차와 관련된 거거나 협의된 내용의 범위와 관련된 거거나 혹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미 진행된 계약 사항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이런 미세한 것들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술인 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예술인 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이 예술활동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전자투표를 할 건가?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할 건가? 아니면 이걸 공고하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할 건가? 이런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노동단체, 그러니까 특히 노동조합에서 하는 방식의 단체 협약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단체 협약의 내용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 단체 협약의 영향을 다 받도록 만드는 게 이제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예술인 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조합의 협의 결과 역시 노동조합의 그것처럼 광범위한 효력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역시도 쟁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근데 끝나고 나서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3개월 동안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그냥 제도 개선만 하고 말 거냐, 이것도 쟁점입니다. 근데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어서 실리적으로 내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 활동을 하기 좀 힘들겠죠. 왜냐면 이거 시간을 되게 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건 역시도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 예술인 조합을 어떻게 예술인들 당사자들이 좀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인 조합과의 별도의 예술인 단체들을 만드십시오. 왜냐면 문제가 생겼냐 안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예술인 조합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술인 조합을 만들고 하는 절차들의 수월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인 조합과 별도의 단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이런 공모나 지원 사업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술단체가 매개하는 방법이 가장 민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예술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를테면 공모 지원 사업을 하는 예술 지원기관이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예술인 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립 신고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배부를 해서 공모 지원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술인 조합이 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건 역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기능은 굉장히 적극적인 예술 지원 기관에서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조합이 결국엔 협상을 요구할 당사자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예술인 조합에 대한 설립 안내를 스스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저는 예술 지원 기관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모 지원 기관에서 하기 힘들면 예술 기관 내에 별도로 있는 예술인 지원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술인 조합과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냐면, 예술인 조합을 법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술인들은 자율적으로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로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조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른 예술단체들, 예술인 모임이 사라져야 하거나 불필요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예술인 조합은 특정 프로젝트에 종속되어 있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 단체이고, 오히려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예술인 단체들이 더 절실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술인 조합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